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러시아 폭격기가 대한민국의 영공 독도 하늘을 침범했습니다. 6.25 이후 처음 있는 영공 침범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중국 군용기와 공동작전을 폈다는데요. 비상 상황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창훈 정치부장이 보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6.25 이후 처음 있는 영공 침범이다 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간략하게 자료화면으로 먼저 개요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화면을 먼저 보시면요. 오전 6시 44분경에 중국 군용기 2대가 북서방 카디제 최초 진입한 이후에 상황이 종료된 오전 9시 56분까지 3시간 12분 동안 카디즈,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군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카디즈와 영공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 사건은요, 오늘 오전 7시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상에서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시 44분에 처음에 침범을 한 이후에 동해상에서 7시가 좀 넘어서 합류를 하고 카디즈를 침범해서 남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독도 상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추적과 감시 비행 그리고 차단 기동을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한 대에 대해서는 플레어를 발사하고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정상적인 대응 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상적인 대응 조치였는지는 사실 논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영공을 침범한 적에게 경고 사격만 했다? 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응이다, 이런 표현은 아주 부적절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라는 게 방어적인 목적이지 공격적인 목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플레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플레어를 터뜨려서 이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이 불꽃이지 않습니까? 그 불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항공기가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플레어를 터뜨려서 엔진의 흡입구에 플레어가 들어가서 폭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영공 침범에 대해서 플레어를 터뜨려서 경고를 했고 무선으로 여러 번 응답을 요구했을 겁니다. 근데 응답이 없자 경고 사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경고 사격은 러시아 항공기에 직접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항공기 옆쪽이나 오른쪽 후방이나 좌측 후방 쪽에서 기관포를 발사해서 이 항공기에서도 충분히 인식이 되도록 발사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 군용기를 공격할 의도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경고 사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인 대응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왔을 경우에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동해상에서 우리나라 함정이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 조준을 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미사일을 낙원, 그러니까 미사일을 조준을 해서 언제든지 발사해서 격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우리 영공을 떠나라, 이런 식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소극적이고 우리가 왜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보는지 이거는 국방부가 명확하게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 사실 분개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 영공을 침입한 적에 대해서, 사실 적 아니겠습니까? 침입했다고 그렇죠. 하면은 침입한 적에 대해서 결국에는 경고 사격 수준으로 그냥 쫓아버렸다. 아니면은 근데 지금 시간을 보면 3시간이나 지금 우리나라 영공 주위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3시간 정도 침범을 하고 특히나 영공까지 침범하는 와중에 물론 이제
카디즈의 경우에는 영공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항공기가 지나갈 때 옆에서 따라가면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감시만 하는 것밖에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미사일을 조준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건 얼만큼 우리나라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침범한 군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이 경로와 그리고 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 왼쪽에 밑에 중국 정찰기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이 바로 6시 44분에 중국 정찰기 2대가 카디즈에 진입한 거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러시아 폭격기가 2대가 러시아 영토에서 출발을 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독도 주변의 상공에서 합류를 해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러시아 항공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2차례나 침범을 하게 된 겁니다. 이야, 이거 지금 보면요. 러시아 폭격기랑 중국의 정찰기가 같이 출발한 게 아니라 러시아는 러시아 쪽에서 출발했고 중국 그렇죠. 비행기는 지금 중국에서 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둘이 합류를 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움직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 뭐 우연히 지나가다 만나서 같이 비행하고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동네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무조건 양국 간에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양국에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인 침범이고, 영공 침범도 오히려 우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우리 군의 조치가 아주 정상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시점도 굉장히 지금 민감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오늘 볼턴이 대한민국에 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시간상으로는 아마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도착을 했을 정도 시간인데요. 그런데 그걸 앞두고 이런 일을 벌였다. 이건 무조건 우리와 미국 그리고 일본, 한미일 동맹과 대비되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동맹이 끈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또 북한이 자기네 동해에서 작전하게 될 잠수함을 또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3대3의 강대강 대치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와 국방부는 지금 3대3이 아니라 우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방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랑도 거리를 두고 그렇죠. 미국이랑도 애매한 상황에서, 네. 그런데 왜 저들은 우리의 영공을 침범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을 침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침범한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경고를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과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오싹한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침범한 비행기들이, 네. 군용기들이 위협적인 군용기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이 침투한 항공기가 어떤 항공기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이게 TU-95, 투폴레드 95라는 일명 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건데요. 전장이 46m고 전폭이 50m인 엄청나게 큰 대형 항공기인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매우 오래된 항공기입니다. 이게 이 한국전쟁에도 쓰였던 B-29를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게 뭐 미국에서 기술을 준 건 아니고요. 불시착한 B-29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이 분석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투폴레드 95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B-52와 어떻게 보면 형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이 188톤이고요. 그리고 엔진이 이제 4개가 달려있는데, 이게 이제 터보프롭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공기 여객기에 있는 제트 엔진이 아니라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날아가는 터보프롭 엔진인데요. 이건 좀 특이한 항공기입니다. 이게 날개가 앞에 있는 블레이드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돌아서 이중
반전 터보 풀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우 속도가 빠릅니다. 최대 속도가 900km가 넘는 일반 민항기와 속도가 비슷한 정도로 빠른 비행기고요. 그리고 항속거리도 매우 깁니다. 15,000km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거리 아닙니까? 15,000km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미국은 어지간한 데는 다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거든요. 저희 뭐 플로리다나 이런 먼 곳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항속거리를 자랑하고, 하지만 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중반전 터보 풀업 엔진이다 보니까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하면 이미 미국은 알고 있다고요. 하도 시끄러워서 미국이 이미 알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그런 얘기할 정도로 좀 특징적인 항공기고요. 이 항공기의 경우에는 주로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아무래도 뭐 폭장량이 많다 보니까 대공항공망이 무너진 곳에 융단 폭격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가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이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핵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무기를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도발을 함과 동시에 그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폭격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폭격기란 말씀이네요. 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B-52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이 좀 헛소리를 하거나 뻘짓을 하면 B-52가 나타나서 한 바퀴 한반도를 이렇게 돌고 가면 북한이 경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에도 물론 이제 B-52는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능을 지금 이제 제거를 하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폭장량과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항속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날라와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이기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는데요. 그거와 똑같은 항공기가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아주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협동작전을 했던 중국의 비행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중국 비행기도 이제 자료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Y9이라고요. 샨시 항공사에서 만든 그런 항공기입니다. 이건 좀 작습니다. 36m의 전장에 전폭 38m, 높이는 11m. 이게 별로 큰 비행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엔진도 뭐 투폴레드 같은 경우에는 14,000마력짜리가 4개지만 이건 5,000마력짜리가 4개라서 최대 속도가 660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항속거리도 7,800km밖에 안 돼서, 이게 이제 중국의 항공 기술의 한계가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건데, 이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거라고 단정 짓기 제가 어려워서 그냥 Y9이라고만 적어 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뭐 전자전기도 있고 수송기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침범한 그 항공기가 어떤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Y9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오리지널 모델만 말씀드렸는데, 이 항공기도 우리나라 카디지에 여러 번 침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에 분쟁 시에 미군 정찰기에 옆에 붙어서 시비를 거는 그런 항공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속거리가 7,800이란 게 그렇게 길진 않지만 동북아에서 활동하기에는 충분한 항속거리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상해 같은 데서 이륙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로를 통해서 동해를 한 바퀴 훑고 오는 게 충분히 가능한 항속거리긴 한데요. 하지만 이게 터보프롭이고 그리고 엔진 기술이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사실 7,800km를 한 번에 날아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런 거 있죠. 내구성의 문제 때문에 보통 4,000km 이내만 날아다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항공기는 사실 걱정이 된다기보다 그냥 중국 항공기인데 와서 객기 부리고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움직였을 땐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폭격기라든가 전투기가 그렇죠. 이제 합류를 하게 된다면 사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자전에도 역할을 그렇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전자전기로도 개조가 되어 있는데요. 전자전기라는 게 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자전기는 주변에 있는 레이더라든지 그리고 다른 전투기나 뭐 조기 경보기들을 전자기술로 혼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에는 실제로는 전투기가 10대나 20대가 있는데 전자전기가 ECM이라 그래서 제밍을 해버리면 20대가 2대로 나오거나 1대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 그냥 일반 수송기한테 지나가는구나 하고 알고 봤더니 전투기가 수십 대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뭐 이스라엘이나 다른 데서는 다른 방식으로 좀 제밍을 한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건 너무 여기서 말씀드리긴 길고요. 어쨌든 Y9 같은 경우에는 폭격기 옆에 붙어서 같이 작전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전자전기에 대한 성능 시험을 한 건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을 해서 이 방공망을 테스트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E737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공 레이더망에 전자전 제밍을 해보고 그게 성능이 얼만큼 이제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E737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 조잡한 전자전 제밍에는 전혀 속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동맹이 되게 유용하고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여담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공중급유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올 초에 전력화가 됐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해안이 아닌가. 왜냐면요, F-15가 날아가면서 항속거리가 훨씬 짧지 않습니까? 무기도 탑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속거리가 짧은데, 무기를 탑재하고 이륙한 다음에 공중급유를 받으면 1시간 이상 더 길게 날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임무 도중에 기름이 떨어지면 공중급유기가 다시 와서 급유를 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해안이 없었다면 이러한 대응에 뭔가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독도까지 날아가서 약 30분밖에 못 있는 상황이고, F-16의 경우에는 2분 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정찰기, 이 폭격기는 몇 시간이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투기가 갔다가 돌아와서 빈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했던 무기인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북한에 돈을 퍼주느라 그랬는지 조기경보기도 도입을 제대로 안 했고요. 그리고 공중급유기도 제대로 도입을 안 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모든 걸 다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해안이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그냥 손 놓고 당하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정부의 대응은 현재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뭐 대사관에 초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대사가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참사관이나 무슨 뭐 서기관, 이런 아랫직급 대사가 아닌 사람이 와서 초치를 당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도 아니고 그냥 대사관에 있는 직원이 올 거라고 올 예상을 것이다. 합니다. 그럼 뭐 초치라고 부르기도 참 뭐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무슨 대응 행동 같은 걸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한, 특히나 군용기에 대해서는 바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시켜도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적대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공에 군용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민항기가 아니라 군용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특히 그것도 폭격기지 않습니까? 독도에 폭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격추해도 되는데요. 전혀 그러지 않았던 건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6.25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부 장관이 오늘 한국에 들어와서 내일까지 머물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엄청나게 첩보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존 볼턴 안보부 장관은 꺼리낄 게 없으니까 모든 내용을 다 오픈할 겁니다. 기자회견을 하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오픈을 할 텐데, 본인들한테 불리한 내용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무력 시위를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공조를 깨트리려고 부단히 노력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올해 말까지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동네북도 아니고 정말 분노가 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미국의 볼턴 방안이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은 동해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우리의 하늘을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경제전쟁도 벌이고 있네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모두 유례없는 전쟁 위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방장관, 외교장관 모두 조용합니다. 누가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애국 시민들 뜻을 모아주십시오. 구독, 추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